아나운서 최시중이었습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인구구조의 변화는 국가 경제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데요. 저출생 고령화 현상은 고용시장을 흔들고 내수시장의 불안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인구 절벽 시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까지 맞이하는 우리 경제는 어떤 변화를 겪게 될까요?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 국무부가 최근 AI 기술이 가져올 위험에 대한 보고서를 냈습니다. AI 기술이 지나치게 발달하면 사람의 심리까지 조작할 수도 있다는 무시무시한 내용인데요. 인간과 AI가 공존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 대만에서 강진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이제 긴급 속보로 전해졌습니다. 네. 일단 뭐 인명 피해가 가장 걱정인데 현재 네. 상황은 어떤가요? 속보 네. 들어온 게 있습니까? 네, 조금 전에도 이제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이제 4명에서 7명으로 또 늘었고요. 네. 부상자도 지금 계속 늘고 있습니다. 681명. 지금 최신 속보로는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네. 계속해서 이제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사망자도 그렇지만 부상자들도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지진은요 이제 오늘 오전이었습니다. 대만 동부 인구 35만의 도시 화롄이라는 도시에서 약 7km 떨어진 그러니까 대만 동부의 앞바다에서 발생을 했고요. 네. 규모가 이제 7.4. 의 강진이었죠. 네. 7.4가 얼마나 이 강진이었냐면 대만에서 지난 1999년 9월 21일에 규모 7.6의 그때 지진이 발생을 해서 당시 2,000명 이상이 숨졌는데 그때 이후 25년 만에 최대 규모의 강진입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현재로서는 인명피해가 가장 걱정이고 계속해서 속보를 통해서 사망자, 부상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이번 지진이 이제 대만섬 전역에서 진동을 느낄 정도였다라고 하고 네. 정전 사태는 물러지고 이번 지진으로 주택이나 건물들도 상당히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색 작업이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네. 우리 교민이나 또 대만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 많을 텐데 네. 이분들은 괜찮은지 이것도 걱정입니다. 사실 아직은 뭐 알 수는 없는데 다행스럽게도 현재까지는 아직 우리 교민이나 기업들의 피해는 보고되진 않고 있습니다. 기업들 가운데서는 이제 삼성전자나 LG전자의 경우에는 대만의 판매 법인을 두고 있고 별다른 이제 뭐 공장 같은 이런 사업장을 두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뚜렷한 피해를 입지는 않았고요. 뭐 SK그룹도 일부 주재원들을 제외하고는 사업장을 두고 있지는 않아서 현재 상황을 지금 현재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대만 현지에서 이제 공사를 진행 중인 우리 건설사들도 있습니다. 뭐 삼성물산도 그렇고요. 현대엔지니어링 이런 것도 현지에서 이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별다른 피해는 보고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항공업계는 지금 일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지진 여파로 일본, 필리핀 인근 국가에도 쓰나미 경보가 내려졌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과 오키나와를 오가는 항공사 노선 운항은 지금 지연되고 있고요. 현재 상황에 따라서 결항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대만에는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인 TSMC 네.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지진으로 타격을 입으면 세계 반도체 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지 않을까 벌써부터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던데요. 네, 당연합니다. 예. 현재 TSMC가 세계 반도체 위탁 생산 시장 점유율 60%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이 TSMC가 세계에서 가장 인기 많은 칩들을 대부분 이 TSMC가 생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애플 아이폰에 들어가는 칩,
또 요즘에 AI 반도체 칩으로 세계 시장을 석권한 엔비디아의 칩도 바로 이 TSMC가 만들고 있죠. 그래서 이번 강진으로 이 TSMC 공정이 멈추고 만약에 일부 문제가 생겨서 복구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면 네. 이런 수요가 많은 칩들을 생산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세계적으로 반도체 칩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상당히 심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그렇겠네요. 상황입니다. 네. 이 반도체 공정이라는 게 되게 민감해요. 클린룸이라고 해서 완전 무균 상태이기도 하고 네. 외부 충격에도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강진이 발생하면 공정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네, 네. TSMC도 성명을 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대피시켰고 현재 강진 영향을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비한 어떤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번 지진 영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조금 더 추이를 이건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TSMC의 문제는 대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 지진으로 만약에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에는 우리 한국 반도체 업체들한테도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주게 됩니다. 네. 한국 무역협회에 따르면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대만에 30억 달러어치의 메모리 반도체를 수출을 했거든요. 업계에서는 이 가운데 상당량이 이제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 주문을 받아서 TSMC로 보내주는 이 고대역폭 메모리 HBM 이 물량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TSMC의 공정에 문제가 생기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국 반도체 기업에도 직간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자, 국내 주식 투자자들이 보유한 미국 주식이 역대 최대 규모로 늘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 통계를 보면요. 지난달 말 기준으로 해서요.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투자 보유 규모를 보면요. 748억 2,886만 달러. 네. 우리 한화라 우리 돈으로 100조 원이 드디어 넘었습니다. 그래서 1년 전보다 이게 29.7% 증가한 규모이고요. 관련 집계를 시작한 2011년 이후 월별 기준 역대 최대치이기도 하고 네. 올해 들어서 1월과 2월 3월까지 이제 석 달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미국 주식 시장이 작년부터 워낙 뜨거웠으니까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당연하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수익을 보려고 투자를 하시는 건데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오르는 미국 주식으로 갈아타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어떤 미국 주식을 그럼 많이 샀나 봤더니 역시 주가가 많이 오른 빅테크 기업들 위주로 많이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전기차 업체 테슬라, 또 AI 반도체 칩의 선두주자 엔비디아 주식을 각각 8억 달러 이상 사들였고요. 네. 다음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또 5억 달러 이상 사들였습니다. 이렇게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환차익도 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올 초만 최근에 1,350원대, 오늘은 좀 떨어지긴 했지만 1,350원대로 올라왔잖아요. 이게 연초만 해도 1,330원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수준으로 비교를 해보면 한 4% 정도 수준의 환차익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세 차익도 보고 환차익도 보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주식은 살 때보다 팔 때가 더 중요합니다. 자, 부동산 얘기도 잠깐 해볼까요? 네. 최근에 이제 조금씩 회복 조짐을 보이는 서울의 아까 아파트 시장과는 달리 네. 다세대라든가 연립주택 시장은 여전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런 다세대나 빌라 이런 데에 대한 전세 거래가 계속 줄고 있어요. 우리은행 자산관리 컨설팅 센터가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서울 지역의 다세대 연립주택의 전세 거래량이 2022년 1분기에는 24,700여 건이었는데 2023년 1분기 1년 뒤죠. 18,700여 건으로 24%가 감소했고요. 네. 이제 올해 1분기를 또 집계를 해보니까 14,594건으로 또 22%가 또 줄었습니다. 이제 저금리 시절에 아시겠지만 높은 전세가율을 이용을 해서 갭 투자 수요가 이 다세대 주택이나 빌라에 몰렸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난해 이제 역전세, 그러니까 전세값보다 집값이 더 떨어지게 되는 역전세도 일어났고 전세 사기 네. 우려도 집중되면서 전세 거래가 이제 크게 줄어든 거죠. 문제는 이 전세 거래가 줄면 집값도 계속 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전세를 끼고 갭 투자를 하셨던 이런 집주인들은 처분도 못하죠.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도 못하는 이런 악순환을 겪고 네. 있는 거죠. 이렇게 전세 거래량은 줄어든 반면에 또 법원에 네. 경매로 넘어가는 다세대 연립주택들은 늘어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경매라는 게 채무자가 빌린 돈과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하면 채권자가 이제 담보물
집을 보통 담보물로 잡으니까요. 이걸 경매에 넘겨서 채권을 회수하는 이런 절차를 말하게 되는 거죠. 결국 부채나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거나 혹은 이런 전세보증금 반환을 하지 못한 이런 다세대 연립주택 임대인의 물건이 결국 경매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인 거죠. 서울 지역 다세대 연립주택 임의 경매 건수를 보니까요. 2022년 667건에서 2023년에는 818건으로 22.6%가 늘어났고요. 올해 들어서는 2월까지 지금 192건 기록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월 평균 건수로 환산해 보면 2022년에는 55.6건, 2023년에는 68.2건으로 증가했고요. 이제 올해는 96건까지 40%나 이제 더 급증을 했습니다. 네. 다세대 연립 밀집한 서울 강서구의 임의 경매 건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난해 140건으로 서울시 25개구 가운데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강서구의 경우는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이 빨간 딱지가 뒤덮은 경매지도 이런 것들도 등장해서 충격을 주기도 했었죠. 네. 예, 오늘도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현실로 닥친 인구 절벽 문제에 베이비붐 세대 은퇴까지 겹치면서 앞으로 우리 경제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국내 노동 공급의 큰 축을 맡아왔고 또 가장 부유한 세대라고 하는 베이비붐 세대 은퇴는 우리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또 인구 감소 시대에 투자자는 어떤 판단을 해야 할까요? 네,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그 인구와 투자의 미래 확장판 내셨더라고요. 2월 말쯤에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투자와 미래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투자 관점에서 인구가 중요하다는 것 같아요. 책 제목만 보면. 그렇습니다. 인구라는 거가 참 이렇게 거대 담론이라 이것만 가지고 세상을 설명하는 건 불가능한데 다만 이 인구를 저희들이 공부하고 분석하는 이유가 네. 이것만큼 확실한 게 또 없기 때문에 자꾸 이 인구를 들여다보는 것 같아요. 네. 쉽게 이야기해서 올해나 작년에 태어났던 아이들의 숫자를 보면 6년에서 7년 뒤에 입학생 수를 알게 되고 네. 초등학교가 수도 없이 폐교할 거라는 걸 우리는 다 알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현재의 살고 있는 사람들이 10년 뒤에 그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뭐랄까 확실하진 않아도 흐릿하게나마 전망이 가능하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인구를 중시하게 되는 것 같고요. 네. 특히 우리나라는 최근 이제 베이비붐 세대들이 본격적으로 다 은퇴를 하셨거든요. 네. 이제 이분들이 은퇴를 하면서부터 우리 경제에 제가 봤을 때 상당히 큰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서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경제에서 인구 절벽이 왔고 인구 감소하기 때문에 이제 큰일 났다라는 것과는 달리 정작 지난 한 4, 5년 사이에 네. 우리나라 경제에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들이 몇 가지 보이는 것 같아서 이걸 투자에 활용해 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아, 네, 그래요. 서문이 58년 개띠가 은퇴하면 나라 망할까 이렇게 제목을 다시고 2023년은 58년 개띠가 지공거사가 된 해입니다.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지공거사 그러니까 65세 이상에게 지하철 그 공짜 승차권 주는 데서 이제 나온 표현인 것 같은데 이들 세대에 그 특히 주목하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예,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큰 인구 집단이죠. 800만이 태어났고요. 네. 지금 한 700만 정도 살아 계십니다. 이분들에게 이제 그 경제와 이분들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던 시기 1970년대 초반이 바로 그 유명한 중학교 평준화 시기였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이전 세대, 그러니까 57년생이나 56년생 분들은 중학교 진학률이 30%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네. 근데 이분들은 80%가 됩니다. 아. 그러니까 단 1, 2년 사이에 중학교의 숫자를 2배에서 3배를 늘린 거죠. 네. 그러니까 이 결과 58년 개띠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교육을 잘 받은 세대가 됐고요. 네. 이분들이 또 30살이 돼서 직장 생활하고 결혼할 때가 우리나라 역사상 또 가장 경기가 좋았던 3조왕입니다. 네. 그리고 88년이 아파트 가격 지수 역사상 가장 많이 상승한 해였죠. 네. 38%로 기억하는데요. 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우리나라의 58년 개띠다라는 것은 경제 성장의 상징이고 네. 더 나아가서 부유함의 상징이신 분들인데 이제 이분들이 지난 한 10년 동안에는 우리 경제 성장의 이제 지체 요인이 됐죠. 네. 왜 지체 요인이 됐냐면 이분들 탓이 아니고요. 우리나라 시스템이 이제 잘못되어 있는 거를 그때까지 우리가 바꾸지 못했죠. 우리 경제에서 이제 여러 가지 시스템들에 참 문제가 있지만 저는 가장 심각한 시스템 문제는 연공 서열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저도 뭐 30년 전에 직장생활 처음 시작할 때 너 몇 년생이야? 몇 학번이야? 이거부터 일단 신고하고 시작했던 기억이 맞아요. 네. 벌써 나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 저한테 그걸 물어보시던 과장님, 대리님이 다 58년 개띠였는데요. 네네. 일단 이제 연공 서열이라는 거가 경제가 안정돼 있고 기술에 큰 변화가 없을 땐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왜 그러냐면 한 회사 들어가서 20년, 30년 일을 맡아서 열심히 일을 하면 난 저 멀리 큰 소득을 누릴 수 있는 안정적인 미래를 꿈꿀 수 있어 라면서 뭔가 안정감을 줄 수 있고 네. 더 나가서 그 회사에 대한 충성심을 좀 자극하는 데도 그렇죠. 도움이 네. 되는데 이제 문제가 지난 10년 사이에 세계 경제, 우리 경제 사이에 이제 큰 변화가 불어오기 시작했는데 하나가 AI 혁명인 것 같고요. 네. 또 다른 하나는 세계화가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세계화라기보다는 이제 뭐랄까요, 친구들끼리 잘 지내는 프렌들리 쇼어링이라고 이제 저희들이 부르는 네네.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어디서 생산되었거나 그 물건값이 싸다면 누구나 쓸 것이다라는 믿음이 이제 깨진 세상이 오면서 네. 자연스럽게 세계 경제나 우리나라 경제에 큰 변화가 왔는데 네. 문제는 이 58년 개띠들이 이제 그때 근속 30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내가 이걸 새로 적응하고 배우고 해봐야 이거 몇 년 내가 더 써먹겠냐라는 생각들을 하기가 쉽죠. 네. 반면 우리나라에 이제 그때 막 취업하신 이제 MZ 세대들이죠. 그때부터 우리가 사실 이제 MZ 세대는 좀 이상해 그러던 시절이 바로 이때인데요. 결국 우리 MZ 세대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교육을 제일 잘 받아요. 왜냐하면 최근일수록 더 잘 받죠. 네. 집에 아이들이 한둘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실업난에 시달리는 세대가 됐죠.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베이비붐 세대, 부모님 세대는 은퇴를 하지 않고 계속 일자리를 머무르고 계시는데 문제가 그분이 갖고 있는 연봉이 MZ세대 연봉의 평균 3배를 받고 계셨거든요. 네. 연공 서열에 따라 그렇습니다. 네.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네.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 너무 큰 비용 부담 이런 걸 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 뽑기보다는 이제 다른 선택들을 해왔던 거죠. 어쨌거나 우리 경제에서 큰 한 축을 담당했던 그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이제 은퇴를 하면서 이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우리 경제에 그 얘기를 좀 더 들어봤으면 하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노동시장의 황금기가 열릴 것 같습니다. 네? 예, 노동시장의 황금기가 열리고 있습니다. 예. 예, 이제 일단 1963년 이후에 우리나라 고용통계 작성 이후에 2023년이 가장 고용률이 높았습니다. 고용률이 뭐냐 하면 15세 이상 인구 중에 네. 현재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비율인데 이게 60%가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더 나가서 20살에서 29살 20대 네. 청년들의 고용률이 61%까지 가서 드디어 20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주위에 보면 취업하기 어렵다는데 수치로는 안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2014년부터 2020년 사이에 우리나라 역사상 20대 고용률이 최저였거든요. 네. 왜냐하면 취직이 안 되니까 네. 계속 뭐 어학연수도 가시고 대학원도 가는, 그러니까 취직을 늦추는 일들이 벌어지는 세대들이었죠. 네. 근데 이제 그게 불과 한 4, 5년 전에 바닥이었고 그때부터 5% 포인트가 올라왔습니다. 네. 고용률이. 이런 일이 딱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최근 가장 나온 유명한 뉴스 하나를 제가 이야기하자면 이 노량진 고시원에 임대가 안 되기 시작하고 네. 거기 재개발 이슈가 나오기 시작한 걸 들으셨을 겁니다. 네. 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를 생각해 보면 결국 우리나라 학생들 또는 우리나라의 젊은 청년들이 일반 기업들에선 도저히 취직할 방법이 없어서 공무원이 되거나 또는 공사에 취직하기 위해서 시험을 수년에 걸쳐서 공부하던 문화가 2010년대에 절정에 달했고 네. 지금은
이제 고용의 황금기로 접어든 지 이제 4년 차 정도가 된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생각하면 베이비붐 세대의 막내가 63년생이신데 그렇더라고요. 예, 그분들이 이제 정년에 거의 대부분 진입을 하시는 과정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제가 하나만 이야기하면 현대차가 생산직 근로자를 작년부터 뽑기 시작했죠. 네, 그렇군요. 예, 20년 만에 국내 공장을 새로 지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베이비붐 세대 은퇴는 경제에 큰 충격을 미칠 거다. 부정적인 거로만 계속 생각해 왔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또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청년층 고용 여건은 개선됐다라고 지금 그 대표님께서는 보시는 거고 또 어떻습니까? 뭐 부동산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자산 시장 부분은 어떨지 이런 좀 전망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보통 저출생이면 경제 성장 동력이 떨어진다고 얘기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고 나면 가장 혜택을 받는 시장은 채권 시장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노인 빈곤율이 세계에서 그러니까 OECD 국가 중에 제일 높은 나라라 그러잖아요.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10분 중에 4명이 전체 중위 소득의 절반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한 120만 원도 안 되는 소득으로 살아가시는 분이 한 40% 된다는데 네. 이 58년 58년. 개띠는 그 숫자가 10%대에 불과합니다.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교육을 잘 받았고 네. 재테크도 잘하신 세대였고요. 네, 경제 성장기 혜택으로 해서 부를 많이 축적했고 통장이 좀 두둑한 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은퇴를 딱 했는데 네. 이분들의 최대 리스크가 뭐냐면 장수 리스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이 또 일본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기대 수명을 가진 나라다 보니까 또 10년마다 1, 2년씩 기대 수명이 늘어요. 네. 이게 아직 안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들이 은퇴를 하시고 자산도 두둑하시지만 돈을 안 쓰려고 그래요. 겁이 나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래서 어마어마한 저축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고 네. 지난 3, 4년 사이 우리 경제에 나타난 두 번째 특징 아까 제가 고용률이 역사상 최고라 그랬죠. 네. 두 번째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미국보다 한국 금리가 계속 낮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이유가 미국은 매년 1% 이상의 이민이 들어오는 반면 네. 인구의 1% 이상이 이민 들어옵니다. 네. 반대로 한국은 매년 0.3에서 0.2% 정도 인구가 감소하죠. 예.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미국보다 우리나라 성장률이 이제 역전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고요. 네. 더 나가서 우리는 노인 세대들이 부유하신 노인 세대들이 은퇴를 하고 계시는데 네. 또 퇴직금도 두둑하게 받아 나오셨는데 이제 자기의 노후가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니까 그 무서운 마음에 소비를 안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내수 성장률이 작년에 마이너스로 간 거 기억나실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일들, 그러니까 내수 불황은 가져왔지만 네. 경제 전체에 돌아다니는 자금의 공급은 유례 없이 많이 늘어나는. 어쨌거나 이분들은 그 위험한 자산을 운용하진 않을 것 같고 말씀하신 채권이라든가 좀 예금 같은 좀 안정적인 그 자산에 좀 묻어두려는 그런 성향이 강하실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제 더 나가서 예. 부동산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거대한 순자산을 보유한 고령 가구의 행동이 경제 전반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텐데 그런 차원에서 부동산 시장을 지금 분석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분들의 주택 보유율이라는 통계가 또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이제 연령대별로 주택을 갖고 계시는 분이 그 세대의 몇 퍼센트냐 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75세가 우리나라 전체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주택 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한국만 그러냐 하면 일본, 미국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왜 그럴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 연구가 오래돼 있는 이제 미국의 가계 그 자산 서베이 조사라는 아주 유명한 조사가 있는데 네. 그 데이터 보고서들을 보니까 미국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왜 당신은 그렇게 나이가 들어서까지 계속 집을 보유하려 하는가? 네. 나 인생의 마지막은 여기서 내 마무리하고 집에서. 싶다. 예. 네. 이제 그 마음은 전 세계 베이비붐 세대가 그러니까 그 전부 베이비붐이 63년 정도에 끝나거든요. 다른 나라 베이비붐도 그때 끝납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게 아이를 덜 낳고 인구가 줄어드니까 집에 대한 수요가 적어서 결국 부동산 시장은 떨어질 것이다. 그 지금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고령화되고 결국 이제 수명을 다해서 집을 시장에 팔면 누가 받아줄 것이냐. 결국은 하락할 것이다. 라는 그것도 굉장히 컸잖아요. 거기에 반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반대될 뿐만 아니라 네. 어느 나라도 그렇게 된 나라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보다 베이비붐 세대가 조금 더 먼저 일찍 은퇴를 시작했던 나라가 대표적인 게 일본이거나 네. 미국일 텐데 그 두 나라 모두 지금 동경이나 뉴욕이나 휴스턴 같은 세계적인 대도시의 주택 가격은 역사상 최고치를
매년 경신 그러니까 중이죠. 그럼 핵심 무슨 클러스터라든가 그렇죠. 메가폴리스인가 메트로폴리스 이런 데는 그렇게 되는 거지만 다른 지역은 어떨지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데 일본의 전국 실질 주택 가격, 네. 토지 가격은 4년째 오르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오르곤 있는데 탄력이 약해요. 네. 그러니까 그 오르더라도 1% 2%. 어. 그런데 동경은 매년 지금 5년째 10% 연속 상승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동경에서 지난해 분양됐던 신축 아파트 가격의 평균 가격이 1억엔을 역사상 처음으로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돈으로 한 9억 원 정도. 예, 서울에 있는 중위값 아파트 가격이랑 네. 완전히 똑같죠. 아 비슷한 평형을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거기는 이제 일본은 27평이 네. 국민주택이라고 국민주택입니다. 하나 보죠. 네. 우리는 이제 24평 아니면 33평이니까 단순 비교는 어려운데 네. 일본이 우리나라 국민평형의 가운데쯤 있으니까 네. 비슷하게 한국도 이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최근에 많이 올랐다 그러는데 일본이 오른 거에 비하면 사실 우리는 오른 게 없더라고요. 제가 대표님 방송하시는 것도 많이 봤고 이전부터도 이제 가끔씩 방송에서 뵀었는데 그 전에는 이렇게 부동산 시장을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셨던 건가요? 인구를 생각하시면서? 예, 아니 뭐 제가 네. 늘 일관된 의견을 가지지는 못해요. 우리 성경 아나운서하고 제가 20년 방송을 했는데 늘 일관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제가 참 위인이 됐을 텐데 아니 그렇지 우리가 못하고요. 이 변화하는 어떤 환경을 통제 불가능한 거니까 거기에 맞게 또 분석을 새로 내놔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그런 인구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주신 거고 저희가 이 책을 지금 다 소개하지는 못하고 주말 맞습니다. 간상격으로 조금씩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자산시장 중에서 주식시장 같은 건 어떻게 보십니까? 새 업종은 좋아 보입니다. 새 업종. 네. 네. 그러니까 모두가 좋으면 너무 좋을 텐데 네. 안타깝게도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수는 수출에 타결을 하지 못하는 내수 기업들은 어려움을 겪을 텐데 그중에 괜찮은 기업 업종이 3개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첫 번째 업종이 어디냐면 은행입니다. 네. 이걸 제가 구분하는 기준은 네. 장기 근속자 상실 비율이라는 이름이 좀 어렵죠. 그래서 10년 이상 직장을 다녔던 사람들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얼마나 줄었어요라는 네, 네. 그런 통계입니다. 네. 쉽게 얘기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정년 퇴직자 비율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10% 이상 줄어든 업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예, 바로 전력을 비롯한 유틸리티 쪽입니다. 네. 한전과 발전 자회사 그리고 각종 가스공사라든가 지역 난방공사 같은 기업들입니다. 네. 네, 이런 기업들이 90년대 초반에 우리가 초고속 통신망부터 시작해서 각종 전력망 투자를 많이 해서 많은 네. 고용이 있었던 거죠. 네. 두 번째 업종은 은행입니다. 네. 아 처음에 은행 말씀하셨는데. 저는 제가 이제 헷갈렸고요. 네. 은행은 90년대 초반에 네. 우리나라의 그 은행 진출 규제가 바뀌는 바람에 네. 어마어마한 고용이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자동차 업종입니다. 아. 예, 90년대 또 삼성그룹 진입. 네. 근데 이제 이게 다 30년이 지난 거죠. 만 30년이 지나면서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에서 매년 1,000명에서 1,500명 이상의 근속자들이 퇴직이 발생하는 중이죠. 네. 이 결과 현대차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판매 관리비 그러니까 네. 월급이나 뭐 이런 판촉비죠. 이게 한때 24%였습니다. 네. 엄청나게 높았는데요. 지난해 10%가 깨졌습니다. 그렇군요. 한마디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몸이 굉장히 가벼워지는 업종들이 90년대 전성기를 맞아서 네. 그때 집중적인 투자를 했던 산업들이 다시 지금 한 30년 만에 사이클이 돌아오고 있다라는 건 말씀을 네.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베이비 부머 은퇴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볼 때 지금 이제 그런 측면에서 말씀해 주셨고 저출생, 인구 절벽,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해서는 좀 또 다른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싶기도 한데 혹시 출산율을 높일 만한 보관 이런 거는 책 쓰시면서 생각해 보신 거 있으신가요? 예, 그냥 헝가리 출생률? 카피죠. 네? 헝가리를 네. 카피하자. 무슨 말씀이세요? 예, 그 헝가리의 오르반이라는 아주 유명한 독재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펼친 정책이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네. 미혼 여성에게 그냥 무이자 대출을 해줬습니다. 4천만 원 정도였고 네. 최근엔 그 금액이 확대됐죠. 네. 예, 그런 다음에 아이를 낳으면 네. 그 돈을 안 갚아도 되는 식의 아. 정책을 펼쳤던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결혼한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아예 비혼한테도 예, 준다는 비혼 거죠. 여성들한테도 예. 그리고 특히 3명을 낳게 되면 돈을 네. 더 주는 네. 이자도 안 받는 건 기본이고 돈도 안 받고 더 그러니까 주는 아이를 더 낳든가요?
그래서 실제로 동구권이 가장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겪었던 헝가리가 최근 들어서는 1.6명 정도까지 올라왔고 네. 유엔 인구 계획의 전망치를 보니까 앞으로도 한 수년간은 그 이상으로 올라갈 거라는 전망을 해놨더라고요. 네. 물론 뭐 유엔 인구 계획이 전망을 잘 맞춘 적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세계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기관조차 최근에 헝가리의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네. 좀 평가를 내리는 것 같아서 인용해 보았습니다. 네. 자, 정말 시간이 막 빨리 흘러가지고 많은 걸 여쭤보고 싶은데 다 그렇지 못하고요. 지금 뭐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투자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노후 대비 턱도 없다 이런 분들 계시겠지만 결국 뭐 지금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이라든가 정부 정책에 기대하고 있기에는 많이 부족한 게 사실 아닙니까? 각자 자기의 기대 여명대로 살면서 노후를 안정적으로 살려면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떤 말씀 가장 하고 싶으세요? 제가 봤을 때는 부동산은 코어. 네. 예,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곳에 투자를 하는 게 제일 마음 편한 선택이 아니겠나. 근데 그 말씀 하시면 아니 그 돈이 없는데 뭐 거기다 하란 말이야 이럴 것 같아요. 예, 대부분은 힘들거든요. 예, 바로 글로벌 리츠 상품을. 네. 예, 그 글로벌 리츠 중에서도 특히 이제 코어 리츠라는 걸 검색해 보시면 네. 일본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요새는 뭐 증권사 가서 해외 주식 사주세요 하면 다 되잖아요. 네, 네. 예, 그런 세상이 왔기 때문에 글로벌 리츠 중에서도 코어 지역의 리츠들에 대한 네. 그런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한번 권하고 싶고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우리나라의 새 산업이 업종. 업종이 굉장히 좋은 업종인데 네. 그동안 되게 못 오르고 했던 업종들이었는데 네. 이제 미래가 밝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또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재작년처럼 주식시장이 이 회사가 좋아지는데도 불구하고 폭락할 때가 한 번씩 오잖아요. 네. 그럼 우리나라 뭐 한 3년마다 와요. 그러면 이제 내년에 또 죽이고 오는데 아무도 모르지만 요 세 업종의 리스트는 기억해 두셨다가 네, 네. 금융시장이 알겠습니다. 어떤 외부 충격 받을 때 한번 저가 매수한다. 이건 네. 장기 투자한다.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직접 투자가 두렵거나 돈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간접 상품으로 어떤 걸 하는 게 좋을까요? 예, 저희가 봤을 때 가장 좋은 간접 상품들은 네. 결국 그냥 상품 이름을 이야기해도 되나요? 아니 그냥 어떤 종 예. 분이다 이렇게 예. 말씀하시면 네. 선진국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는 상품이 있습니다. 네, 네. 예, 전 세계 시가총액 80% 정도를 차지하는 네. 글로벌 대기업들의 네. 투자를 해주는 그런 ETF 네. 상장지수 펀드 상품이 그럼 우리나라에 비중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가져가면 좋아요? 국내 주식하고 그런 저는 상품하고. 우리 국내 주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패닉에 빠졌을 때 한국은 사는 게 좋고요. 네. 왜 그러냐 하면 지나치게 변동성이 크고 매년 테마가 달라집니다. 네. 그리고 주주 보상은 세계에서 제일 짜고요. 아직까지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은 메인 디쉬는 아니고 네. 해외 리츠와 부동산 정도에 대한 비중을 저는 6할 정도는 가져갔으면 좋겠다. 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몇 년에 한 번씩 오는 우리 경제가 또 어려움에 처했다라고 할 때 네. 이 기업들의 펀더멘털은 좋아라고 생각되는 걸 그 해외 투자의 자산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미 중일 인구 변화 부의 지도를 바꾼다. 인구와 투자의 미래 이 확장판 내셨는데 한번 읽어보고요.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다음 기회에 여쭤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4시 38분입니다. 디지털 기술의 혁신으로 새롭게 창출되는 상품과 서비스가 우리 경제와 일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디지털 이코노미 오늘도 KDI 한국개발연구원 김동현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그 디지털 시대 AI 기술의 확산과 억제란 주제로 얘기해 네. 주신다고요? 네. 요즘 온통 AI 이야기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AI 기술이 한쪽에서는 더 쓰여야 된다 그러고 또 한쪽에서는 억제되어야 된다. 이제 이런 우려마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그런 내용들을 좀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그 사람처럼 표정을 짓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이제 현존하는 최고의 로봇을 아메카라는 이름을 달고 나온 로봇이 있습니다. 네. 이제 아메카에게 AI가 가져올 수 있는 최악의 결과가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
AI 로봇이 너무 강력해져서 인간도 모르게 인간을 제어하거나 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AI가 답변을 했습니다. 네, AI가 직접 그렇게 답을 했다고요? 네네. 뭐 거의 자기 고백 비슷한 내용인데요. 굉장히 섬뜩한 내용일 수가 있는데 네요, 네. 이게 이제 현실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국무부가 연구 용역을 통해서 하나의 보고서를 냈는데요. 이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조금 충격적입니다. AI가 사람의 심리를 조작해서 사람 간의 관계를 망치거나 네. 사람 간의 신뢰에 금이 가도록 만드는 모습들을 포착을 했고요. 네. 실제로 2023년 벨기에에서는 한 남성이 그 대화형 AI와 이야기를 하다가 6주 만에 자살을 하는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네. 조사를 해봤더니 AI가 지속적으로 극단적 선택을 종용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AI가 해당 남성에게 천국에서 같이 삽시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극단적인 선택을 계속 몰아가는 모습들을 발견을 했습니다. 네. 또 하나는 이 AI는 굉장히 그 미션 오리엔트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국무부에서 작년 6월에 AI 드론에게 공격 금지 명령을 내렸는데 네. 이제 자신의 명령을 내린 조종자가 자신의 미션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조종자를 공격하는. 애초에 미션은 공격이었는데 네. 공격을 못하게 하니까 네. 방해 요인인 조종자를 제거해버리는 그런.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모의 테스트여서 네. 깜짝 놀랐어요. 다행히 네. 진짜 인명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예. 적어도 AI 기술에 대한 우려가 이제 상상의 영역은 조금 벗어났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억제되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억제냐 확산이냐를 따져보려면 그럼 이러한 기술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조금은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어서 AI 기술의 특징. 예, 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AI 기술 발전 이면에 또 어두운 다른 측면이 분명히 있어 보이거든요.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지금 오늘날의 그 AI 기술이 과거에 우리가 흔히 말하던 기술과는 네. 어떻게 다른 거예요? 네, 사실은 기술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또 AI 기술만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가장 과거의 기술을 받았으면서도 AI 기술이기 때문에 그게 더 커지는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비대칭성입니다. 네. 사실 모든 기술들은 다 대칭적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반드시 나오는 건 아니고 조금 덜 노력해도 그보다 더 많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가 있었죠. 예를 들면 중세시대에 대포 기술을 가진 국가가 있었다면 굉장히 쉽게 대규모 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첨단 기술을 가진 군인 몇 명이 식민지 시대에는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을 굉장히 손쉽게 제압할 수가 있었고요. 네. 중세 수도사들은 이제 지식 전파를 위해서 일일이 손으로 베꼈었죠. 팔만대장경은 이제 한자 쓰고 절하고 해서 엄청 오래 걸렸다는데 인쇄기가 등장하면서 이제는 한 작업장에서 수천 부의 팜플릿을 만들어서 아이디어를 전파할 수가 있게 된 거죠. 네. 물론 본질적으로는 굉장히 동일합니다만 인터넷은 이러한 역량을 이제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우리가 트윗이나 이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제가 한 장을 업로드하는 순간 몇 초 만에 세계에 있는 친구들이 모두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좋아요가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바로바로 올라오게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알고리즘 하나로 작은 스타트업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일들도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이건 이제 실질적으로 전쟁에도 발생을 했는데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을 했을 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굉장히 손쉽게 이기겠지 않느냐라는 예측이 줄을 이뤘었습니다. 네. 그런데 키이우 함락은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이유가 있었는데 아에로 로즈비드카라고 불리는 민병대 때문이었습니다. 아. 이들은 뭐 진짜 군인도 있지만 대부분 뭐 드론 조종사, 엔지니어, IT 컨설턴트 이런 사람들로 구성된 민병대인데요. 네, 네. 이 사람들이 AI 드론을 이용을 해서 러시아 탱크에 폭탄을 부착하고 네. 탱크를 부서뜨리는 일들을 반복을 하면서 이제 러시아군은 더 이상 진격을 하지 못하고 네. 돌아가는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저희 드론 하나 격추시키는 데는 300만 달러짜리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필요한데 드론 하나는 15,000달러도 채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AI 기술, 인터넷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의 비대칭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비대칭성이 반대로도 작용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부정적인 쪽으로도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예로 들어 보면요. 네. 교통사고는 굉장히 비극적인 일임에는 분명하지만
그건 굉장히 국지적으로 일어나거든요. 뭐 우리가 알 수 있는 최대의 사건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인천공항 가는 그 인천대교에서 일어나는 뭐 몇십 중의 추돌. 뭐 슬픈 일이지만 그래도 인천대교에서만 발생을 합니다. 네. 그런데 모든 차들이 연결된 커넥티드 카로 이루어진 자율주행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네. 아주 일부에서 발생한 네트워크 오류 하나만으로 우리나라 전체 혹은 우리나라를 넘어서 발생하는 이러한 교통사고들도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네트워크로 이제 다 AI라는 것들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네. 과거의 불량식품 사건, 뭐 비행기 사고하고는 차원이 다른 비대칭적인 위험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정말 이런 AI 기술이라는 게 정말 발전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고 네. 그리고 그 용도도 참 다양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사실 과거에는 우리가 AI 기술이라고 하는 게 눈에 잘 보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비트 단위에 머물러 있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네. 알고리즘이나 데이터 단위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우리 삶 가까우에 훅 들어와 있는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는데요. 요걸 이제 어떤 학자들은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비트를 넘어 원자의 세계에 진입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저도 처음엔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요. 이제는 넘어 원자의 세계. 네. AI가 물리적인 세계를 조작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페라리 같은 이탈리아 차들이 인기가 있는 이유는 뭐 굉장히 좋은 성능도 있지만 무엇보다 다른 국가들이 따라할 수 없는 디자인을 만들어내기 때문이거든요. 그 곡선 뭐 이런 거. 그렇죠. 네. 그것을 가능하게 하려면 그 네. 물성에 대한 특징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 네. 그 물성을 조작할 수 있는 오랜 노하우가 축적되어야만 네. 그렇게 유려한 차량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네. 이제는 그런 물성을 파악하는 일에 이런 AI 기술을 활용을 합니다. AI는 굉장히 깊은 연산 기반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인간이 알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세밀한 부분에서의 원자 단위를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할 수 없었던 굉장히 다양한 조합들을 굉장히 빠르게 마구 만들어내는 거죠. 배터리 기술에도 이런 것들이 쓰이고 있는데요. 네. AI 기술이 이런 새로운 물질과 화합물을 찾는 데에도 또 같은 방식으로 기여를 하다 보니까 네. 굉장히 충전이 빠르고 오래가는 배터리 화합물들을 밝혀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유전자 정보에도 AI 기술이 들어오게 되면 네. 인간이 할 수 없었던 유전자 재조합들도 AI는 마음껏 여러 조합으로 이뤄낼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유기물들도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신약 이런 데도 도움이 많이 되겠어요, 개발할 때. 맞습니다. 이런 기술들이 이제 신약에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요. 우리가 2주 전에 얘기했던 그리드락 사례에서는 네. 특허 때문에 신약이 발생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네. 이제는 AI 기술을 활용해서 자동화된 신약 개발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에 AI 시스템이 분자 1억 개를 검색해서요. 결핵 퇴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최신 머신리랑 기반의 항생제 할리신을 찾아냈습니다. 네. 게다가 요건 이제 반대로도 활용이 될 수 있는데요. 이제는 살상용 물질을 찾는 데에도 똑같은 기술이 활용이 됩니다. 연구진이 분자 생성 AI에 독극물을 찾아내라라는 요청을 하자 6시간 만에 이 노비촉과 같이 굉장히 위험한 생화학 무기에 버금가는 분자를 무려 4만 개나 찾아내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굉장히 세밀한 분야에서의 조합들을 찾아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 AI의 그 기술의 특징을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듣다 보니까 이제 기술 개발은 우리가 했는데 인간이 했는데 발전은 인공지능 스스로 막 거듭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비대칭성이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는 거 이런 것들을 예로 들었었는데요. 마지막 특징은 이 자율성입니다. 과거의 기술은 자율성이라고 하는 건 기술이 아니라 인간에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술이 발전을 하더라도 그 자율성을 통제하는 건 인간이었습니다. 네. 결국 기술은 도구였다라는 거죠. 근데 AI가 발전하면서 이 도구가 살아 움직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기술은 항상 우리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는데 네. 그 과정에서 중요한 건 여전히 사람은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이 우리를 도와줬던 거지 우리가 손을 놓고 안 하고 있는데 기술 혼자서 일을 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냈던 과거는 아니죠, 그거는. 없었던 거예요. 네. 근데 이제는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통제했던 그 기술이 우리를 대신해서 어떤 일들을 마구 해내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AI 하면 이제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게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 대결이었을 겁니다. 네, 네. 두 번째 대결이었는데 37수에 알파고가 이상한 수 하나를 둡니다. 네. 그때 이제 이세돌 구단이 나가서 한 15분 정도 산책을 하고 올 정도로 도대체 저게 무슨 수일까? 그리고 이제 그 바둑 중계 방송을 하던 사람들도 네. 도저히 이해를 못했어요. 그걸 왜 뒀는지. 그래서 저게 이제 기계의 한계다라는 식으로 내용이 진행이 됐는데 나중에 두 번째 판이 끝날 때쯤에는 그 수가 결정적인 수였음이 밝혀졌거든요. 네. 근데 아무도 알파고한테 그런 결정적인 수를 알려준 적이 없어요. 알파고 네. 스스로 그러한 통찰을 찾아낸 거죠. 이러한 자율성들이 이제는 기계에게 들어오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지금 챗 GPT를 쓰는 게 굉장히 재밌어졌는데요. 네. 제가 아무 내용이나 입력하고 여기서 이거를 논문 형태로 바꿔줘, 광고 홍보 문구로 바꿔줘, 심지어 시의 형태로 바꿔줘라고 하면 그대로 다 바꿔줍니다. 이제 이러한 판단을 스스로 할 수 있게 되는 시절이 찾아온 거죠. 이게 이제 AI가 가지고 있는 기존 기술과의 가장 큰 차별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이란 존재보다 더 큰 존재를 우리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참 어렵습니다. 옛날에 창조 경제라 그러면 도대체 뭐가 창조냐? 10만이 할 수 있는 게 창조인데 잘못된 이름이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았었는데요. 어쩌면 그거에 가까워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들도 가끔씩 들기는 합니다. 네. 이 지점이 AI를 가장 우려하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그 작은 몸집에도 수많은 힘센 동물들을 이기고 환경을 지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건 무엇보다 지능이거든요. 그렇죠. 네. 사고 능력. 네. 같은 이유로 우리가 더 나은 지능적인 존재에 맞닥뜨린다면 어쩌면 우리가 지배당할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뭐 부분적으로라도. 그래서 AI 연구자인 스튜어트 러셀은 이걸 고릴라 문제라고 합니다. 네. 고릴라는 인간보다 육체적으로 훨씬 더 강하고 튼튼하지만 멸종위기에 처했거나 아니면 동물원에서 갇혀 지내죠. 근육은 작지만 큰 뇌를 가진 인간이 고릴라를 가둘 수 있게 된 건데 네, 네. 이제 반대의 사태들이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 점이 이제 앞서 이야기했던 여러 특징들이 버무려진 결과들인데 네. AI는 이 지능 폭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런 우려가 어느 정도는 현실화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들을 자아내게 만듭니다. 지능 폭발이라고 하는 건 AI가 자기 개선을 거듭하면서 스스로 더욱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향상시키는 걸 의미를 합니다. 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서 기술이 우리를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뛰어넘을지 그렇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예측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진다라는 점에서 AI 기술에 대한 억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힘과 통제가 한계에 도달할 수 있다. 뭐 그런 맞습니다. 시점이 올 수 있다. 이런 의미인데 네네. 일종의 좀 딜레마에 빠졌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이게 억제해야 된다는 논리도 당연히 타당한 부분들이 있지만 문제는 AI 기술이 필요한 이유도 있었을 거잖아요. 뭐 지구 온난화 문제라든지 네. 인구 고령화로 인한 문제들 때문에 AI 기술이 없이는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우리가 직면해서 살고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그 기술 때문에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일들이 생겨나다 보니까 네. 이런 딜레마에 빠졌다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들 지속되고 아까 말씀하신 있습니다. 배터리 이런 것도 그렇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농업 기술 이런 것도 네. 로봇 많이 사용해서 맞습니다. 인공지능 사용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네. 역으로 또 우리가 조종당한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참 걱정입니다. 자, 앞으로 우리가 이 AI 기술을 어떻게 바라보고 활용을 해야 될지 네. 끝으로 정리를 좀 해볼까요? 결국은 기술과 인간의 뭐 공존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균형이라는 표현을 좀 쓰고 싶습니다. 균형. 네. 인간과 기계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두 가지 관점이 필요하다라는 네.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폭넓은 기술 실패의 관점을 갖는 겁니다. 네. 과거에는 기술이 실패했다라고 한다면 어떤 기계가 내 의도대로 작동하지 않았어라는 네, 의미였는데 네. 이제는 기술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기준으로 그 네. 기술 실패를 정의할 수 있는 관점을 가져야 된다라는 게 한 가지고요. 예. 두 번째는 그 기술 억제가 기본이라는 관점에서 네. 이제 바라봐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네. 언제나 기술은 확산이 기본이었거든요. 기술은 언제나 수요의 증가와 비용 감소에 기여를 했기 때문에 네. 더 많은 기술을 더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하면 할수록 유리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는 그 무게추가 억제로
옮겨져 와야 되기 때문에 균형을 위해서는 억제의 관점이 기본으로 창착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DA 한국개발연구원의 김동영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종철의 전격 시사 진행자